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에리나입니다. 굉장히 길고 지루했었던 40불간의 장마가 사실상 끝났다고 하죠. 코스피도 정말 지겨울이만큼 오랫동안 머물렀던 1900선대 초반에서 이제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 생각해보면 글로벌 경제지표 호조세를 바탕으로 코스피가 지난주 금요일 마지막 거래일에서 1920선 회복하면서 끝을 내주었었는데요. 잘하면 1940선까지도 갈 수 있었던 금요일 장이었죠. 물론 자동차주의 부진이 조금 안타까운 날이기도 했었었는데 이런 코스피가 중요한 기로점에서 이번 주 옵션 만기와 각종 통화정책회의를 대하게 될 테고요. 당장 주말 미국의 7월 고용지표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습니다. 성적이 글쎄요. 반은 좋았고 반은 안 좋았는데 성적표부터 공개해드립니다. 네,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이 4년 7개월 만에 최저인 7.4%로 하락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소폭 하락하면서 이전치 7.6%와 시장 전망치 7.5%를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월간 고용자 수는 시장 전망치보다 적게 늘어났습니다. 지난 7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16만 2천 명 불어났는데 이는 넉 달 내 최저로 월가 전망치 18만 5천 명을 모두 하회하는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고용 부진으로 인해 양적 완화 축소 시기가 늦어질 수 있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는 연준이 양적 완화 축소를 결정하기 위해선 하반기에 나오는 지표를 좀 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노동시장은 지난 1년 동안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약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뉴욕 증시는 소폭 상승의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3대 지수가 장 막판 상승세로 바뀌며 0.1 내지 0.3%가량 오른 것인데 다우와 S&P 500 지수는 이틀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나스닥 지수도 12년 10개월 내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6월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은 전월비 0.5% 증가하며 전망에 부합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미국의 공장 주문은 1.5% 증가해 전망치 2.3% 상승은 밑돌았지만 석 달 연속 꾸준한 오름세를 지켜냈습니다. 오바마 미 행정부가 애플의 구형 스마트폰 등을 수입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 ITC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무역대표부의 이번 결정으로 애플은 아이폰 4, 아이패드 2 등 중국에서 생산되는 구형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제품을 계속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내부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메이커죠.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올 2분기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순이익이 우리 돈 약 6조 3,6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분기 기준 사상 최대인데 도요타는 엔화 약세를 바탕으로 한 실적 호조를 발판 삼아 올 한 해 목표치도 높여잡았습니다. 네, 뉴스 보니까 삼성전자와 또 금요일날 부진했던 자동차가 더 걱정스러운데요. 개장 앞두고 있습니다. 일부를 통해 준비한 소식부터 보여드리죠. 네, 보시는 바대로 일부 말미에는 미국의 7월 고용지표에 관한 김동섭 이사님의 생각도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개장 5분 전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려드릴까 합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강정훈 부장님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 공략 종목이었던 게임빌 AS부터 요청드릴게요. 네, 게임빌 시초가 대비해서 한 1.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계속 보유 전략 가능하고 2분기 실적은 뭐 예상대로 컴퓨터랑 마찬가지로 컨센서스를 좀 하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이 페이스북의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 서비스 개시 부분과 전적으로 해외 매출 증가 또 다수의 신작 출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일단은 바닥을 좀 편한 모습이다라고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제시한 시나리오 준수해서 85,000원까지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손절가는 104,000원 꼭 준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게임빌 AS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시초가에 들어가 볼 만한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유진테크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테크는 2006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이고요. 반도체의 방막을 형성시키는 이 전공정 프로세스 장비를 개발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하이닉스 반도체와 삼성전자 외에 이 대만과 미국 등의 매출을 보유하고 있고요.
반도체 메모리 칩이 미세화, 방막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향후에 확산되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는 미국 현지법인인 유진테크놀로지와 반도체 산업가스 기업인 유진테크 머티리얼즈가 있고 2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부합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255억, 영업이익은 72억을 전망하면서 전분기 대비랑 소폭 아주 조금 미세한 한 1% 정도의 컨센서스 증가한 그런 실적을 기록할 전망으로 있고요.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반기 실적 호전 기대감인데요.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보수적인 설비 투자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수주 금액이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특히 이제 3분기에 삼성전자의 중국 신규 케이블 팹과 SK 하이닉스의 캐파 확대, 영업이익이 156억으로 2분기에 72억 대비해서 1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상반기에 수주 모멘텀이 작았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좀 강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중국 시안 신규 팹의 본격적인 장비 주문이 예상되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하반기에 이 낸드 캐파를 확대할 것으로 좀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 수주 금액은 200% 증가한 1,200억을 예상하고 있고 이런 수주의 증가가 3분기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저평가 메리트인데요.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도에는 올해 대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현재 주가가 올해 실적 대비해서는 PER 9배, 2014년 대비해서는 PER 8배 수준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 평균 PER 10배를 적용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27,000원대 배러지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관도 7월 25일부터 누적적으로 27만 주 이상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최근에 단기 상승 모멘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서 오늘 주가 공략주로 유진테크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7,000원까지 장기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전고점 한 24,000~25,000원까지는 가능하겠군요. 네, 그래서 매수가는 오늘 시초가를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네. 24,000원을 매수로 두고 23,500원과 24,000원 밴드를 설정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7,000원 하회 시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진테크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설명 들어봤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8월 5일 월요일 우리장 개장할 것 같습니다. 일단 1920선 정도의 안착 시도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돌파가 돼서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지가 이번 주 시장에 대한 관심일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일본, 호주 등의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 데다 주 후반으로 가면 중국의 경제 지표가 쏟아져 나올 만한 한 주입니다. 무엇보다 목요일 한국의 금통위와 겹친 이벤트가 바로 8월의 옵션 만기라는 이벤트가 될 텐데요. 전문가들은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에서 이번 주는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올 들어 가장 긴 10거래 연속 들어오곤 있지만 매수 강도가 지난주부터 조금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주말에 있었던 미국의 7월 고용지표 절반의 성공 정도로 보여지는데 우리 시장 어떻게 개장할지 출발 상황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인사 나누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정 팀장님께서 전강 후약으로 끝났던 금요일장의 코스피 오늘은 어떻게 출발하는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말씀하신 대로 전강 후약으로 끝난 부분에 대한 영향력이 금요일 시초가 시장에서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조금 아쉽게 장중에 0.96%까지 상승했던 코스피 지수가 0.13% 정도 하락, 0.13%까지 상승폭을 축소시키면서 마감을 했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0.13% 정도 상승 마감했었지만 오늘은 반대로 0.13% 정도 하락 출발을 하게 되면
하락하면서 1920포인트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상당히 조금 갭 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상승폭을 좀 깎아먹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좀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갭으로 상승 출발하고 난 뒤에 상승폭이 축소가 됐고, 그리고 이번 주에 거기다 영향력이 좀 지속이 될지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 반등, 최근에 반등이 상당히 큰 폭으로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부터는 조금 저는 어떤 하락으로 어떤 전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과연 주초에 코스피의 어떤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위쪽으로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지, 아니면은 이 부분에서 조정이 나올지, 그 부분도 한번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하락 출발하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기보다는 조금씩 낙폭을 좀 축소시키고 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출발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수급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금요일날 외국인들은 여전히 780억 정도 매수에 나서게 되면서 계속해서 현물 시장 쪽에서 매수 주체로 나섰었고요. 개인과 기관 쪽은 506억, 각각 250억 정도 매도를 하게 되면서 여전히 외국인의 어떤 매수 흐름에 동참하지 않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시장 초반에는 지난주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홀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현재 매도하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37억 정도 현재 매수 출발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개인은 3억, 그리고 기관은 36억 정도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어떤 매도 중심에는 현재 투신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투신이 25억 정도 매도 출발을 하게 되면서 기관 전체적인 매도세는 현재 불어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선물 쪽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외국인이 지난주 금요일에 마찬가지로 현재 선물 쪽에서 매수 출발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400계약 정도 매수 출발하고 난 이후에 현재 113계약 정도 선물 매수를 현재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들 한번 특징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오늘도 과연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현물 쪽과 선물 쪽에서 매수가 지속이 될지 여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보다는 하락 출발하는 종목들이 또 눈에 띈다고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4%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가 마이너스 0.15%, 한국전력이 0.53%, SK하이닉스가 0.73%, SK이노베이션이 0.66%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상승 출발하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대차가 0.86%, 현대모비스가 0.76%, 현대중공업이 0.2%, SK텔레콤이 0.2%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LG전자가 0.7%, KTNG가 0.1%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는 소폭 하락하면서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요. 니케이 출발 상황 어떤가 보니까요. 금요일 날은 3.3% 급등했었는데 오늘 약간 급등 부담이 있어서인지 조정을 받습니다. 1%대 정도 역시 하락 출발하면서 니케이 14,318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장에서 소니 등 정말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일본 니케이가 날았었는데 오늘 약간 조정세를 띠는군요. 자, 이어서 코스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래도 금요일장에서 매수 쪽으로 컴백하면서 550은 되찾았었는데 오늘 출발 상황 코스피보다는 나아 보이네요. 네, 오늘 코스닥 시장 월요일 아침에 상승 출발해가지고 553.86포인트 주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 0.38포인트 정도 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550포인트에 대한 지지력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540포인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2주 넘게 기간 조정 이후에 지난주에 그 자리가 돌파되는 갭상승을 이루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갭상승도 중요하지만 이게 돌파 양봉으로 마감되니까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양봉을 마감됐었기 때문에 일단은 550포인트에 대한 이제 안착에 대한 시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번 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 대형주들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옵션 만기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면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그런 것으로부터 좀 벗어나 있다는 부분들 체크해 본다라면은 지난주보다도 이번 주가 조금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난주는 550포인트에 대한 안착 혹은 저항에 대한 부담감이었다면 이번 주는 그거를 지지를 하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좀 보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좀 보신다면 셀트리온이 오늘 좀 약세를 보이고 있죠.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 종목 자체를. 그래서 주가가 오늘 좀 하락으로 마감하는지 아니면 오늘 상승으로 마감하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기타 이제 CJ50핑, SK 브로드밴드는 소폭 약세를 띄고 있지만 대부분 종목은 강세를 띄고 있다는 부분들. 파라다이스, 서울반도체, CJ50핑, 뭐 GS홈쇼핑 모두 상세를 띄고 있고 포스코 ICT가 다시 1%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9,800원 혹은 만원대를 돌파를 향해서 갈 수 있는지 여부가 이번 주에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뭐 동서라든지 SFA 등도 뭐 강세를 띄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투자자 동합을 좀 보신다면은 외국인이 어찌됐든 코스닥 쪽에서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매도보다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물론 지금은 소폭이나마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장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장 후반으로 갈수록 외국인들을 포함해가지고 한 100억대 이상으로만 매수가 들어와준다라면은 코스닥 오늘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 좀 살펴보면서 시장을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서울 외환시장으로 나가볼까 합니다. 개장 분위기 전해주실 분은요,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나온 고용지표들은 쭉 괜찮았지만 미국의 노동부가 발표한 주말에 나온 미국의 7월 고용, 신규 비농업 부문 쪽에서 일자리 숫자가 굉장히 적게 늘어났더라고요. 달러와 약세, 우리 시장도 오늘 하락 출발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4원 시전이 하락한 1119원 5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개장가를 고점으로 하락 압력 계속해서 받으면서 이 시간 현재는 1117원 4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 출발한 것은 지난 금요일 저녁에 발표된 미국의 7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 보이면서 이에 대한 실망감이 글로벌 달러의 전통화 대비 약세로 나타났고요. 이 과정에서 달러원 역시 하락 압력을 받았다고 보겠습니다. 7월 고용지표가 발표되기 이전에 발표된 선행지표들, 예를 들어서 신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미 제조업 지표들이 모두 양호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월간 고용지표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농업 부분 고용 증가 규모가 시장 예상치인 18만 3천 명에 크게 못 미치는 16만 2천 명 증가에 그치면서 시장의 실망감을 안겨주었는데요. 이것은 비록 미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이러한 회복세가 임금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소비자 수요의 증가 역시 제한되고 있는 점이 고용지표 실망의 주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농업 부분 고용 증가, 교용금의 증가의 실망감에 따른 달러와 약세는 제한적으로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비농업 부분 고용과 함께 발표되는 실업률이 전월에 7.6%에서 7.4%로 하락했고요. 비농업 부분 고용 증가가 예상보다는 실망스럽습니다만 미 연준의 정책에 변화를 줄 정도의 부진한 모습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달러화가 엔화나 유로화에 대해서 비록 반락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지난주 미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FOMC 성명서가 발표되었을 당시보다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호주 달러에 대해서는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호주 중앙은행의 정례회의에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을 반영해 달러화가 지속적으로 강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달러원 역시 하락하더라도 1120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1110원대 중후반대에서 지지를 지속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 외환시장을 비롯한 국제 외환시장 참여자들은 미 경제지표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저녁에 미국의 서비스업 지표, 또 내일 오후에 호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또 목요일 저녁에 미국의 신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이 주요 변수로 적용하겠습니다. 이번 주 달러원은 1110원대와 1120원대를 오가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1110원대 중후반 정도 지지가 나올 것이다 예상하셨고 현재는 달러원의 낙폭이 한 6원 가까이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경팔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정확히 1920선 정도에 걸쳐져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역시 애플 이슈로 인해서 한 1% 가까운 약세를 띠고 있는 것도 특징이 되겠는데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괜찮은 모습입니다. 이어서 고수들의 작전 타임 들어볼 시간인 것 같은데 한국밸류 21 이드코 대표님의 작전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이제 굵직한 지표나 이벤트가 좀 적다고 하지만 생각해보면 만만치 않은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만기가 껴있는 이번 한 주인데 어떤 작전이 주 초부터 좀 필요할까요? 네, 일단 지난주에 우리 증시가 저도 그렇고 대부분 증권사나 전문가들의 예상 목표치 1930에서 40포인트까지는 일단 올라온 상황인데 크게 뭐 악재나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급락을 한다던가 뭐 급등을 한다던가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6월 말부터 저점을 다진 이후에 거의 150포인트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뭐 조정도 어느 정도 주면서 단기 박스권으로 들어갈 확률이 좀 높아 보이는데 중요한 게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다우지수죠. 다우지수를 제가 21선에서 상승폭을 체크하자라고 오늘자 한주 전략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를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6월 말에 이 분홍색 선인 121선까지 급락을 했다가 다시 형광색 선 61선을 돌파하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는 21선 이 구간을 상승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인데 항상 주식이라는 게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순차적으로 하락하고 상승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주식이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아래에 있는 이평선부터 121 돌파 121선을 돌파, 다시 121선 지지하면서 상승, 그리고 60일 돌파하고 61선 지지 후 상승, 20일 돌파, 5일 지지, 3일 지지 후 상승, 이렇게 순차적으로 상승을 하고요.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현재 모습은 21선을 지지하고 3일선, 5일선을 타고 상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번 주에 발표되는 뭐 경기 지표나 어떤 호재가 나와준다면 쭉쭉 상승할 수도 있는 구간이지만 악재가 나와준다면 악재가 나와주면서 하락을 한다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21선하고 아래쪽들 2평들하고는 갭이 상당히 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도 가능한 자리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다우지수도 우리 증시하고 디커플링가 됐었던 몇 달 전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다우는 사상 최고치, 우리는 201선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우지수가 지속적으로 좀 강한 상승이 나와준다면 우리 증시도 뭐 201선을 강하게 돌파를 할 수도 있겠지만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에서 351선을 타다가 꺾이면 우리 증시도 어느 정도는 따라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셀트리온이 좀 참 문제인데 셀트리온이 주봉을 좀 보시면 주봉 차트를 좀 보시면 현재 이 부분이 전부 다 윗골이죠. 이게 다 개인이에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고점에 사신 분들 하한가 간 날 거의 마이너스 20%까지 내려왔을 텐데 그나마 버텼다면 조금이나마 뭐 금요일날 올라와서 다행인데 지금 증권방송을 보면 전부 셀트리온을 홀딩하라고 하고 매수 권유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진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개인들 신용률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런 종목은 단기 트레이딩만 유효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이야 뭐 당연히 홀딩했다가 수익 실현도 해야겠죠. 하지만 지금 박스권을 돌파하다가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상한가고 하한가이기 때문에 꼭지 나온 거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현 시점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지 홀딩에서 넘기고 뭐 이런 오버나이스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도 하락 출발했다가 등락폭이 상당히 심한데 일단 최대 목표가를 잡으셔도 주봉상 윗꼬리까지만 잡으시고 매매하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은 다음 미디어 플렉스 아이테스트 정도 들고 있죠. 다음은 121선 우하향하면서 기간 조정이 마무리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주 정도에 201선까지 슈팅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미디어 플렉스는 지난 목요일에 눌러주면 줄수록 매수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목표가를 4,000원 부근으로 좀 말씀을 드렸죠. 그날 운 좋게 4%까지 급락을 했다가 서서히 올라오고 한 5%까지 상승이 나왔죠. 3,940원까지 올라왔는데 일단 당연히 패대기 치는 전략으로 좀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아이테스트는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일단 상승권에 들어오면 매수가 정리. 현재 뭐 마이너스 1% 정도 손실 중인데 이 종목은 우상향으로 확 틀었어야 하는데 조금은 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바로 좀 매수가 정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신규 종목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
이제 뭐 본격 무더위가 시작된다고 하죠. 8월 말부터 무더위가 지속된다고 하는데, 일단 선풍기 관련주 신일사업을 오늘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일단 6월달까지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장마가 시작되면서 꺾이는 모습이 나왔는데, 절묘하게 무더위가 시작되는 주부터 121선을 지지하면서 반등권을 모색하고 있는 구간. 그러니까 이번 연도 들면서 장마가 길고 무더위가 길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121선을 지지하는 구간에서는 눌러줄 때마다 매수하자. 미드 플렉스랑 비슷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종목은 단기 스윙 관점이기 때문에 상단 1,520원 잡으시고 1,230원 이탈 시 손절로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게임주들, 게임빌이나 위메이드 정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체크하자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작전 세워주셨던 분 한국밸류 21의 이윽호 대표님이셨습니다. 계속해서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이 시각에 특징적인 종목, 특징 종목군 살펴드리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래소부터요. 지금 1921포인트, 지수는 큰 변동 없는데요. STX 지주회사 빼고 그룹주가 별로 안 좋은 모습인데다가 삼성물산이 한 3%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 물산 간의 어떤 지분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들어보고요. 그에 앞서서 애플 관련 이슈가 좀 터진 삼성전자, 애플 이슈가 뭐야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잠깐 얘기 들려주시죠. 네. 일단 뭐 주말 쪽에서 주뉴스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네. 일단 오바마 대통령이 그 ITC의 결정을 좀 거부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초기에, 그러니까 뉴스 소식을 전해주실 때, 애플 제품에 대한 어떤 수익 금지 조치에 대한 반대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처음에 어떤 애플과 삼성전자 창당이 좀 예전 관계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삼성전자의 어떤 디자인을 애플이 좀 도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ITC가 좀 인정을 하게 되면서 애플에 대해서 삼성전자에 손을 들어주게 되면서 미국 내에서 삼성전자가 이제는 좀 더 어떤 점유율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계획을 좀 마련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아니다, 거절을 해버리게 되면서 여기 된 기회가 좀 날아갔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애플 제품에 대해서 미국 자국 내에 더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보호장치를 오바마가 손을 털어주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고 있는 자국 보호 무역주의 뭐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연임을 하고 난 이후에 가장 그 키워드가 경제죠. 그리고 고용 문제인데 애플의 미국 자국 내 어떤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로 해서 만약에 타격을 입게 된다면은 마찬가지 오바마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연결시켜 볼 때 조금은 오바마가 애플을 좀 감싸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애플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삼성전자에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오바마는 어떤 그 든든한 지원군이 애플에 있긴 하지만, 최근에 어떤 애플과 삼성전자의 어떤 스마트폰 점유율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시장의 반응을 볼 때 그렇게 악재라고 보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오바마가 자국의 대통령이 어쨌든 보호해준다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지만, 어쨌든 선택은 소비자가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늘의 어떤 ITC 그런 그 발표 영향이 악재가 될 가능성이 틀릴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애플과 삼성의 어떤 소송 얘기는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악재가 됐었던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 결정도 어떻게 본다면 애플이 조금 오조될 가능성은 있지만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 악재가 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좀 떨어지지 않겠나. 그 이유는 어떤 스마트폰에 대한 선택은 소비자가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어떤 스마트폰 경쟁률이라든지 그 점유율은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은 155만원부터 지금 이제 흘러내리게 되면서 127만원까지 원세가 와버렸는데,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움직이지 않게 되면서 지금 이제 반등도 이제 쉽지 않은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구간에서 돌려서 얘기해보자면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삼성전자의 반등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과연 오바마 그 ITC로 인한 어떤 오바마의 얘기에
귀를 기울 것인지 아니면 이제 삼성전자에 귀를 기울 것인가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의 앞으로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 신경 쓸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과연 3분기 때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10조의 영업이익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예상치에 부합을 하느냐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엔 장기적으로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래서 현대 삼성중공업 오늘 삼성그룹주들 좀 전체적으로 볼 것 같은데요. 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날 장 마감하고 난 이후에 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2,861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는 그런 실적은 나왔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실적이 좀 꺾였다는 부분들은 좀 아쉽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적이 어쨌든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실적이 소폭이나마 예상치에 부합을 하게 되면서 2,800억 전의 실적이 계속해서 하반경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런 근거를 좀 말씀드리냐면 이번 7월 달에 한국의 수출입 동향을 보게 되면 특징적인 부분이 IT 제품뿐만 아니라 수출 실적이 3분기 연속 증가한 섹터가 조선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드냐면 조선 섹터 내 어떤 선박 수출이 조금씩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8월달, 9월달, 10월달까지 좀 이어지게 된다면은 조선 섹터는 화학이라든지 철강 그리고 건설 섹터보다는 조금 빠르게 바닥을 잡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수출입 동향이라든지 그리고 실적이 시장 예상을 하고 있는 2,800억 정도만 지켜주게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조선 섹터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얕은 어떤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부터는 바닥을 다지게 되면서 좀 더 약하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 우상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서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빠르게 조금 올라가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빠르게 올라가기 힘들겠지만 이제부터는 조금씩 바닥을 잡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업황 사이클상 봤을 때 조금씩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합병 얘기 나오고 있는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만 주 상객의 합병 위한 거 아닌가? 네, 최근에 이건희 어떤 그 행보를 볼 때 지금 현재 그 삼성엔지니어 사장이 삼성중공업에서 사장을 지금 이제 부사장을 이제 사장으로 대표해서 옮겼거든요. 근데 이분께서 그 부사장을 올린 이유가 조선 해양적 부분에 상당히 좀 경쟁력 있는 인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이 삼성중공업과 좀 겹치는 부분이 해양 플랜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해양 플랜트를 살리게 되면서 그리고 삼성물산과 어쨌든 삼성엔지니어링이 겹치는 사업 부분이 어쨌든 건설과 플랜트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건희 그 회장 입장에서 어떻게 본다면은 중복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합쳐서 시너지를 조금 확대를 시키겠다는 그런 의도가 조금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조금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복되는 사업 부분 그리고 플랜트 사업에 대한 육성 이런 부분을 볼 때 그리고 거기에서 더해서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분 매입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합병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 반응도 반대로 나타난 것 같아요. 자, 합병이 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삼성물산이 삼성엔지니어링 쪽보다는 삼성엔지니어링이 삼성물산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삼성엔지니어링 주가가 좀 위쪽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 인수주체가 주가 약세를 보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 물량 부담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유동성에 대한 부담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물산은 현재 3% 넘는 약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합병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삼성물산을 제외하고 삼성엔지니어링을 봤을 때 어쨌든 대표이사를 바꾼 부분 그리고 대표이사의 어떤 이력을 볼 때 이후에 이건희 회장이 삼성엔지니어링을 살릴 가능성은 그래도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코스닥 쪽으로 가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네오위즈 게임즈가 급등하는 반면에 웹젠과 국순당은 급락하고 있는데 실적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셀트리온은 다시금 한 2% 정도 추가 반등, 무엇보다 CJ ENM도 상승이네요. 설국열차. 네. 네, 요즘 오늘 코스닥 종목군들이 개별적으로 이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일단 누리텔레콤이 넥스지 계열사를 매각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총 한 400억 가까운 차익을 남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2004년도에 한 17억 정도 추천을 했던 부분들이 한 13배 수익이 났다 그러는데, 그로 인해가지고 지금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컨소시엄으로 한솔 인티큐브하고 솔라시아가 컨소시엄 참여를 했는데, 이들 기업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근데 누리텔레콤은 이제 실적이 이제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신산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 작용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치고 나가기에는 좀 확인이 필요하다는 부분들. 왜냐면은
오히려 이제 예전에 그 넥스지를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 알짜배기 회사를 팔 필요가 있느냐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왜냐면은 이 회사가 지금 누리텔레콤이 하고 있는 사업은 적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넥스지의 그것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도움될 수 있는데 굳이 팔 필요가 있냐 얘기 나왔지만 어찌됐든 뭐 그걸 판문을 인해서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작용해서 이제 상한가인데 내일 어떻게 움직일지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이미 이슈가 한번 해소가 됐기 때문에 네. 반면 이제 이걸 인수하는 한솔 인티큐브하고 솔라시아는 주가 그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뭐 시너지 효과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뉴스가 나올 수 있는지 여부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영진 인프라도 역시 이제 특수기계 차량을 사업에 진출하겠다. 뭐 M&A를 통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해양 심층수 사업을 진출하려고 했다가 좀 포기를 하고 뚜렷한 모멘텀이 없던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 회사가 엄청나게 뭐 좋은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은 뭐 오늘 단순한 이슈만으로 상한가를 기록한 거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주가 흐름이 형성될지 좀 확인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미 지금 상한가기 때문에 뭐 매수를 하려고 해도 하기 힘들 수 있고 한다고 해도 많은 수량을 매수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오위즈 그룹이 상당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네오위즈 인터넷이 거의 뭐 상한가 근처 12%대 상승세를 띠고 네. 있고 뭐 네오위즈 게임즈, 네오위즈 홀딩스 모두 한 5에서 8%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뚜렷하게 어떤 뭐 뉴스가 새로 나온 건 없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온다면 어쨌든 네오위즈 그룹 자체가 조금 이제 저평가되어 있던 기업군들 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강세를 띠고 있고 충분히 이런 모멘텀이 작용한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 좀 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기타 이제 설국열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도 뭐 주말 설국열차 보려다가 못 봤는데요. 저도요. 예. 보려다 못 봤는데. 네. 하다보면 저는 혼자 보려고 했는데도 못 봤어요. 왜냐면 표 한 장은 대부분 있는데 그게 아예 없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매진 상태인데 뭐 첫날에 한 이틀 만인가 100만 관객을 돌파를 네. 했고 뭐 그럼에도 의견이 약간 엇갈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한 300만 명을 돌파를 하면서 어쨌든 CJ ENM 근데 또 설국열차가 국내에서만 또 개봉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동시 개봉이기 때문에 네. 그로 인해 가지고 브랜드 파워라든지 혹은 뭐 제작에 대한 입지력이 확고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 작용하고 있고 또 이제 뭐 영화뿐이 아니라 CJ ENM 같은 경우 뭐 게임 쪽에서도 상당한 실적을 내고 있고 또 엔터 쪽 그 CJ 그 케이블 TV를 통해서 방송 쪽. 뭐 방송 예. 쪽에서도 상당히 뭐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꽃보다 할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부분들에서 CJ 자체는 안 좋지만 CJ ENM은 다른 절차를 밟고 있다는 부분들에서 주가가 충분히 기대감뿐이 아니라 실적 자체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CJ CGV도 좀 주가가 강세를 띠고 있다는 부분들. 근데 다만 CJ CGV는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 논란이 좀 있기 때문에 확인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네. 좀 안 좋은 얘기를 좀 하자면은 동양생명이 ING 인수전에서 뭐 실패를 했다, 뭐 물 건너갔다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NG 인수 기대감으로 급등세를 보였다가 이제 그 이슈가 이제 사그라들면서 급락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하한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금호엔티라는 새내기 주 오늘 또 이틀 연속 네, 상한가. 금호엔티가 이틀 연속 상한가를 띄고 있는데 워낙에 기대감을 좀 작용해 상승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유통량이 아주 많지가 않아요. 지금 거래량은 뭐 한 230만 주 가까이 터가 있는데 일단은 기세 좋게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 기록을 했고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새내기 주기 때문에 뭐라고 할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치고 나간다라면은 새내기 주 같은 경우는 계속 치고 나갔다가 한번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네. 아니면은 흘러내리다가 치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윗꼬리가 좀 길게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할 필요가 있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뭐 매매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변동성이 좀 크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하면서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얘기 나누는 동안 코스피는 상승 전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외국인의 11거래 연속 사자 덕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한 주 수급 특징주 보면서 이번 한 주 시작선에 서 있잖아요. 조언까지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특징주 보시죠.
외국인들이 지난 한 주에 한 3,400억 정도 매수 강도는 살짝 떨어졌죠. 역시 지난주 내내 매수만 했었죠. 매수한 쪽 보면요.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가 1, 2, 4위에 랭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밖에도 LG화학과 LG유플러스도 함께 담았지만 왼편 매도한 종목들 보시면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기, SK하이닉스, IT 쪽 거의 대부분 다 하고요. KT라는 실적 별로 좋지 못했던 종목까지 5개로 매도 상위를 채웠습니다. 자, 이어서 기관 매매 상위주 보실까요? 차를 탔던 외국인, 기관은 오른편 먼저 보시면 레버리지를 샀고요.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오늘도 선전하고 있는데 이 밖에도 LG 디스플레이. 네, 이제 레버리지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는 사실 정확치 않은데 KB금융, KT 정도의 순인데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도 쪽을 좀 보시면요. 일단 매수는 맞습니다. 기관은 지난주 내내 레버리지를 가장 많이 샀고요. 매도한 쪽은 현대차, 차를 좀 팔았네요. 사실 금요일날 외국인도 모비스 약간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이 밖에 하이닉스, NHN 등의 종목들, SKT를 또 기관 살짝 팔았네요. 자, 이어서 코스닥의 이제 매매 종목도 보실 텐데 이건 잠시 후에 확인하도록 하고요. 먼저 거래소에 대한 그런 종목들 분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태훈 팀장님. 네. 일단은 외국인 쪽에서 그 눈에 띄는 부분은 매도 쪽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언급을 좀 해주셨듯이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어떤 그 매물 폭탄을 이제 막고 있는데요. 지난주 내내 그 외국인들은 IT 섹터에서 4천억 넘는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그 시장은 상승하고 있지만은 IT 섹터의 어떤 차익 실현은 계속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자, 어쨌든 IT 섹터가 좀 강하게 올라와줘야 시장은 좀 추세적으로 좀 더 강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섹터 내 외국인 수급 돌아올 것인가 그 부분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IT 섹터보다는 자동차 섹터,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를 매수를 하고 있던 부분들이 좀 특징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은 통신주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LG유플러스를 매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관이 KT 쪽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LG유플러스만 현재 매수가 좀 집중이 되고 있고, KT 그리고 SK텔레콤은 어쨌든 기관 각각 외국인의 매도 상위에 올라와 있던 부분들도 특징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좀 어쨌든 우상향 추세를 보이다 보니까 기관 쪽에서는 지수 ETF 상품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코덱스 200이 올라와 있던 부분들도 특징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장 한마디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뭐 이번 주 전체적으로 봐야 될 내용이긴 한데, 주초에 코스피의 어떤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시장의 반등치가 1930에서 40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저는 염두에 전략적으로 좀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어떤 강하게 다시 한번 1940포인트 돌파하지 못하게 된다면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조선, 화학, 건설, 철강 이 섹터의 기관 수급이 여전히 유지가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외국인 쪽인데요. 외국인 쪽 지금 현재 그 누적 선물 계약수는 이제 매수 쪽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더 확대가 되는지 여부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이라도 매수 쪽에서 매도 쪽으로 전환이 되게 된다면은 시장은 최소한 기간 조정을 거칠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도 꼼꼼히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 초반 코스피 방향성 잘 보자라는 의견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난 한 주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얼마나 샀는가 한 400억 정도 매수 우위를 지난 한 주 보였는데 가장 많이 산 종목 셀트리온이었습니다. 한가 갈 때 외국인들도 같이 좀 팔았지만 그 전에 또 전체적으로 지난 한 주 산 물량은 역시 매수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밖에도 CJ 오쇼핑, 또 솔브랜 서울반도체, 게임빌 순으로 매수했고요.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파트론이었습니다. CJENM 외국인들은 소폭 정리했네요. 이어서 기관 매매 상위주 보시겠는데 기관도 뭐 거의 외국인과 비슷한 정도의 규모로 350억 정도 샀습니다. 주 후반 들어 약간 매도했었지만요. 매수한 가장 많은 종목은 파트론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제일 많이 판 걸 기관이 가장 많이 사줬고요. 서울반도체 공동 순매수였던 것 같고 셀트리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른편 세 번째, 네 번째 전자결제주가 이름을 올렸다라는 거 특징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분석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외국인들 셀트리온 사랑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다시 매수 잡아줬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CJ 오쇼핑, 솔브랜 서울반도체 등 이제 약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종목군들 위주로 역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CJ 오쇼핑 역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작용했다는 부분들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지난주 전자결제주를 많이 잡아준 거는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KG 이니시스라든지 다날 등을 많이 매수를 해줬고, 물론 또 기관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많이 매수를 했었던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파트론 같은 게 약간 저가 매수 관점에서 어쨌든
우려감으로 해서 급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고점 대비 거의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었던 거, 한 40% 가까이 빠졌던 거 부분들을 약간 저가 매수 관점에서 좀 들어왔다는 거 좀 체크를 하시면서 추세를 아직 돌리기는 좀 힘들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장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오늘 지금 코스피가 이제 상승 반전을 했는데 오늘 좀 지켜봐야 될 게 자동차주들의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된다. 왜냐면은 일단 지금 IT가 조금은 쉬어가는 상황에서 지난주, 지지난주 시장을 좀 이끌어왔던 거 7월 중순 이후의 시장을 이끌어왔던 게 자동차, 철강, 화학주이거든요. 근데 지난주 어쨌든 중국에 대한 지표가 잘 나오면서 철강 쪽하고 화학 쪽은 다시 좀 살아가는 모습을 띄었었는데 자동차는 조금 그러지 못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가 오늘이나 내일 정도, 특히 이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형 이런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힘을 낼 수 있는지 상승을 전환시킨다라면은 주가 지수도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오늘장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주 초반 거래소 방향성이 중요하고 자동차주의 상승 여부도 같이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유창희 대표님과는 이만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입니다. 저희 주식승천 AS센터에서는요, 매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이 주식승천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확인하고요. 전일장 관심주와 공약주 AS 하는 시간도 함께 가집니다. 자, 먼저 오늘은 3천만원과 5천만원 1억 원 포트폴리오의 각각 수익률 베스트부터 확인합니다. 자, 현재 3천만원 포트폴리오 1위 나옵니다. 최명성 멘토님 랭킹 자리 3주 4주간 유지하고 계시고요. 자, 2위에 정대희 멘토님, 3위에는 정재훈 멘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5천만원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에는 양순모 멘토, 2위에 김영근, 3위에 남은우 멘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억 원 포트폴리오입니다. 1위에는 신창한 멘토, 2위에 김도영, 3위에 임효열, 4위에 김흥순 멘토가 랭크되어 있네요. 자, 이어서 각 포트별 1위 기록한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3천만원 포트에서 1위 하신 최명성 멘토의 포트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셀트리온 흐름이 좋습니다. 50%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54%의 수익 실현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현대아이스코가 18%, 이외에도 모두 3% 이상의 수익권 자랑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이어서 두산인프라코어 역시 종목 함께하고 있습니다. 0.7% 정도 수익 내고 계시고요. 자, 이어서 5천만원 포트에서 1위 하신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 나옵니다. 이 세 중이 5%, 비중 20% 정도 챙겨가고 계시고요. PNT가 금요일장에서 상승 흐름이 좋았죠. 4% 정도 급등하면서 15%대의 수익 구간, 반면 한솔테크닉스는 좀 밀립니다. 마이너스 2%대의 손실권입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1억 원 포트에서 1위 하신 신창한 멘토의 포트폴리오 나옵니다. 플러스권이 두 종목, 밀리는 쪽이 두 종목인데요. 대우건설이 플러스 7%, 포스코가 역시나 흐름이 좋습니다. 14%대의 수익률 내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1억 원 포트에서 수익률 베스트 1위 하신 최명성 신창한 멘토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정순남 신창환입니다. 네, 포트에 담긴 종목들 대응 전략 챙겨주시죠. 예, 저는 여러분 아다시피 단무지 정신입니다. 그대로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우건설, 포스코 이렇게 네 종목인데요. 예, 저는 변함없이 그대로 보유를 지속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종목 다 여러분 아다시피 다른 변할 게 없어요. 역시 지금 자리에서는 변동폭보다는 그대로 보유하시는 게 현명한 전략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우건설 추매 가능하고요.
포스코 추매 가능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3부 이전에 가지고도 추매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 지금 종목 지속적으로 찬바람 불 때까지 보유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유하신 네 종목 향후 중장기적으로 보유하고 가도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멘토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코스피는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지금 STX 그룹주가 별로 좋지 못한데요. 다시금 하락 전환한 1920선대 초반입니다.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의미 알아보죠. 고용지표에 대한 분석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IM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7월 고용지표 사실 우리 시각으로 주말에 확인한 고용 보고서 내용 외에 앞서 나왔던 관련 고용지표들은 상당히 좋아서 기대도 적지 않게 했었었는데 별로 성적이 실업률 빼고는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은 허울만 좋다라면서 질을 안 좋게 보더라고요. 미국 고용지표가 그 실업률이 7.4%가 나왔어요. 이 7.4%는 그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적게 가장 그 실업률이 낮은 상태가 됐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실업률이 진짜냐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일단은 저임금 일자리가 너무 많이 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퀄리티적으로는 너무 안 좋은 상황 아니냐라는 부분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그 660만 명 정도의 그 그러니까 직업을 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한 660만 명 정도가 실직한 상태인데 이 사람들이 그 실제로 그 실업률에 산정이 안 됐다라는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FRB 쪽에서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데 7%가 되면 실업률 7%가 되면 양적 완화 축소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업률은 7.4%가 되는데 실제로 고용 여건은 안 좋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FRB가 정말 양적 완화 축소를 하겠느냐라는 의문점을 갖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연말쯤에 실제 그 경제 성장률이 2%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고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더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실업률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 현재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그 저임금자가 늘어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사실은 그 정규직들이 늘어나서 그들이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상태가 돼야 한다라고 본다면 사실 지금 고용지표가 7.4%가 됐지만 시장에서는 의문점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것을 정말 좋게 봤다면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장은 급등을 했겠죠. 근데 별로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는 이번 실업률을 가지고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중국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하반기에도 대규모 부양책은 내놓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사실은 각종 투자를 사실상 지금 계속 시작을 하면서 내수진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실 앞서서 이제 미니 부양책 우리 이사님은 좀 아쉽다 이런 규모로 조금씩 해서는 안 된다라고는 하셨지만 최근 어떤 동태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나요? 지난번에 그 미니 부양책이 얘기 나오면서 예. 강력한 부양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 중국 내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부양책, 미니 부양책이지만 이게 이름만 미니 부양책이지 실제로는 2008년도에 4조 위안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몇 가지의 어떤 그 국무원 상무위에서 몇 가지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도시 상수도관 개보수 및 확충 같은 거, 그다음에 폐수와 생활 쓰레기 정리, 또 지하철이나 경전철 연결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수질오염과 대기오염 쪽에 들어가는 돈만 3조 7천억 위안 정도가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또 도시 상하수도관 확충에도 몇 조 위안이 들어갈 것 같고요. 지하철 건설에도 1조 위안 정도가 들어가서 실질은 경제 부양이 제대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시장에서 느끼는 체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옛날에는 말이라도 4조 위안 합니다라고 할 때는 대단한 충격을 줬었는데 미니 부양이라고 그러면서 금액을 많이 쓴다 해서 이걸 느낌이 좀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국이
경기 하방에 대한 위기감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 얘기는 지금처럼 뭐 미니 부양책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경기 부양 기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지금 중국은 결과서 아시아 시장을 이끌어주는 중요한 성장 모멘텀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상승률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본격적으로 출구 전략을 시행하게 되면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뭐 주식도 채권 가격도 다 급락할 수 있다라고 IMF 쪽에서 경고를 했더군요. 그 2013년 그 스피로버라 그래서 그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요의 경제 위험 요인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그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양적 완화나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함으로 해서 자산 가격 상승 요인을 제공했지만 실제로 양적 완화의 영향은 전혀 받지 못했고 금리 인하의 영향을 못 받았다. 오히려 출구 전략이라든가 이런 어떤 뉴스에 더 민감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상승 요인보다는 하방 요인에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1차 양적 완화, 2차 양적 완화, 3차 양적 완화 때 우리나라에 유입된 돈과 유출된 돈을 구분해 보니까 1차 때는 유입이 좀 됐어요. 파생상 포함해서 한 15억 달러 정도 진행이 됐고 2차 때는 오히려 3억 달러가 순유 유출이 됐고요. 3차 양적 완화 당시에 41억 달러가 순유 유출된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 축소가 진행이 되면 거기에 하방 요인으로 더 작용하기 때문에 급락 가능성에 대해서 제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볼 때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일단은 그 양적 완화 때 들어왔던 돈은 다 나갔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뱅가드 물량도 또 나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자국적인 부분, 자국 내에서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그동안 시장에서 왕따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 투자가들은 우리나라를 메리트 있는 시장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 시점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한국은행에서 자발적인 금리 인하가 아니라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 못했던 게 좀 아쉬웠던 부분이었고요. 또 북한 리스크가 점점 하나씩 시장에 드러나면서 1월달 되면서 완벽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작년에 금리 인하했던 10월달에 금리 인하했던 시장에 영향을 못 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 또 그 시점은 정권이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많았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잘못된 보고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우리나라는 상승 요인이 상당히 좀 많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주가는 상승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지금은 그 만기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눌림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볼 필요성이 있고요. 눌림이 들어온다면 그런 이제 매수권역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시들시들하면서 다른 종목군에서 시장을 받쳐주는 힘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은 아마도 우리나라가 2007년도처럼 한번 큰 상승을 위한 장이 연출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만기주의 일시적인 눌림목 가능성이 있지만 눌림 시 매수로 대응하자 하반기 쪽 역시 좋게 보셨습니다. 김동섭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여전히 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920선 초반, 코스닥은 555선에서 계속해서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